자, 이제 책 2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민법 총칙 들어갑니다. 우리가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는데, 법은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는, 사회생활한다는 것은 공동생활하는 겁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력이 생긴다, 분쟁이 생긴다. 그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준칙이 있다. 그 준칙을 준칙 혹은 규범이라고 그러는데, 그 규범은 도덕 규범도 있고 종교 규범도 있을 것이다. 관습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이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규범의 일종이다. 근데 이 규범은 다른 규범과는 달리 강제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규범과는 달리 법은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는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곧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라는 게 다양하게 전해하는데, 권리란 법이 인정하는 힘업, 그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제한다는 건 누가 강제한다는 겁니까? 국가죠. 결국은 그래서 권리라는 게 국가가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를 유지하는 관계다. 그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 여러분 책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관계 나와 있죠. 거기 쭉 읽어보면 됩니다. 법률 관계라는 결국 권리 의무 관계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것이고, 권리란 이런 것이 있다, 그게 용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신 분 용어 같은 게 궁금하면 인터넷에 용어 해설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 해설은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법률 관계는 고정되어 있냐, 안 그렇죠? 사회생활의 변함에 따라 법률 관계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법률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권리 의무가 변하는 것인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사람은 다 권리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법도 권리 의무 관계라 그러지 않고 권리 위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권리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이 변하면 법률 관계가 변한다. 법률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변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가 변하는 것을 한꺼번에 줄여서 뭐랬냐?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24페이지 권리 변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리가 변동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합해서 권리 변동 그러는데, 발생은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변경하고 상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취득도, 즉 발생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나누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시 취득이고 하나는 성계 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원시 취득 아니면 성계 취득밖에 없겠죠. 예컨대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합니다. 신축하게 되면 이 갑은 건물에 대한 뭘 취득하느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최초로 취득했으니까 이런 취득을 원시 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는 그게 뜻이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이런 발생을 절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갑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을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을도 소유권 취득한데, 이것은 갑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취득했으니까 이걸 성계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그 권리를 성계서 취득하는 걸 성계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계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권리를 주는 전주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주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여기는 전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종전 권리의 주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으면 그걸 성계받는다는 것은 성계취득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원시 취득 아니면 성계취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승계 취득도 다시 의존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눕니다. 의존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의존적 승계라는 것은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종전 권리의 주체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종전 전주의 권리 전부를 이전받는 게 뭐라고? 의존적 승계입니다. 그 중에서 특정 승계는 방금 말하던 매매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매매. 이렇게 하나의 원인에서 권리가 하나씩 의존적 승계되는 걸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 갑이 사망하고 상속이 일어났다. 상속이 일어나면 이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전주가 갖고 있던 권리 전부가 한꺼번에 승계됩니다. 이런 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속이 포괄 승계인데 하나 더 외우세요. 상속과 포괄 유정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상속이나 포괄 유정, 합병, 이게 대표적인 포괄 승계입니다.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예컨대 갑의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 을은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으니까 승계 취득은 맞는데 전세권을 설정한다 해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갑이 소유권이라는 게 사용 수익하는 권리와 처분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승계받는다? 사용권. 이렇게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일부를 승계받는 것을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를 승계받는 것, 우리가 흔히 제한 물건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법률 관계입니다. 자, 그럴 때 상속은 원시취득입니까? 승계취득입니까? 그렇죠. 승계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나머지 권리 변동, 소멸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할 수 있느냐? 그럼 방금 매매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했고 신축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했고 상속받음으로써 취득했고 설정함으로써 취득했잖아요.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매매, 방금 말하던 신축, 설정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요런 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 하느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뭘 갖추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매매 이야기라는 법률 요건을 갖춤으로써 소유권 취득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경우 두 사람은 이게 법률 요건이 원인이고 이게 뭐라고?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법률 요건 나올 겁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란다.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의 총체이므로 요건과 효과는 원인과 결과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률 요건은 방금 신축, 매매, 상속, 설정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법률 요건은 많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법률 요건을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는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나눕니다. 그럼 그냥 법률 행위를 위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법률 요건이든 법률 행위든 법률 행위 아니든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똑같아요. 어차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은 똑같은데 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법률행위 아닌 것은
이것도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은데 법률행위 아닌 것은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시킵니다. 즉 이거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틀립니다.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고 법률 행위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법률 요건을 어떻게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하냐. 분류를 할 때는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 분류하는 기준이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은 뭐냐?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했죠.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편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이걸 중국집 요리라 그러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중국집 요리에 따라서 다양한 뭐가 나온다? 맛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중국집 요리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수백 가지 요리가 있을 겁니다. 그걸 딱 두 가지로 상해식, 광동식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한다. 그러면 그 중국집 요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뭐가 있다?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법률 사실은 재료고 법률 요건은 요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라는 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 사실 중국집 요리 재료입니다. 요리 재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페이지를 펴보면 보충해서 법률 사실의 분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 달에는 설명도 안 드렸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사실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법률 사실은 크게 여러분 거기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나온 겁니다. 외부적 용태와 뭐가 있다? 용태란 말이 나와 있죠. 이거 용태와 사건인데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것과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사실을 뭐라 한다? 용태 그러고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출생 이런 거 아닙니까? 사망 이런 거죠.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망하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죠. 대표적인 뭔가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입니다. 자, 봐봐요. 시효취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시효취득이라는 요리가 되면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요. 맞아요? 시효취득 되면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지금 부동산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러면 이 시효취득이라는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간 점유해야 되느냐? 20년간 점유해야 돼요. 그럼 무슨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 그리고 뭐까지 해야 된다? 점유취득시는 등기해야 됩니다. 요런 요리 재료가 들어가야만이 뭐가 된다? 시효취득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 20년이라는 이 시간의 경과는 내 사람의 정신사인과는 관계 있어 없어요? 시간이 경과하는 거하고 사람의 정신사인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법률 사실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이 법률 사실이 됐잖아. 그래서 사건, 사람의 정신사인과 관계없는 것도 법률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인데 쭉 보면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네, 부당이득도 대표적인 사건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상 부당이득 이게. 자, 그래서 법률 사실은 크게 사람의 정신사인과 관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는데 이 용태를 다시 사람의 정신작용을 외부에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외부에 나타내는 걸 뭐라고?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그 외부적 용태를 다른 말로 하면 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외부적 용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저씨 이 아파트를 파시겠습니까? 라는 나의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를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머릿속에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걸 외부에 뭐라고? 내 정신작용을 외부에 표시한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죠.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 평가할 때 뭘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개망난이지라면 그놈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개망난이 같은 놈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 그 말을 쓰면 그 사람이 심성이 곱다고 이야기하죠.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 하는 말씨,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 의식 없이 행위하는 사람이 없고 뭐든가 정신작용에 기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작용을 외부에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고?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외부적 용태라고 그래요. 다음에 내 정신작용을 외부에 안 나타내는 것을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게?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의식입니다. 자,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제 이름에 관해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모르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는 것 모르는 것은 외부에 표시돼야 안 돼. 안 되고 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안다 모르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작용이 외부에 안 나타나는 걸 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지금 뭐 전 우리나라가 지금 양분, 5분, 4분, 7분, 8분 대응 있죠. 근데 그게 다 생각의 나름이라고. 외부에 보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라고? 나중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안 나타난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고 그러고 그 의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 선인지 악인지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어디에 속한다고? 내부적 용태에 속합니다. 거기에 선이 악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심의 의사, 이거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다음에 이 행위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게 있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슨 행위? 적법행위라고 해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위법행위라고 해요. 의식을 외부에 나타나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걸 약속 안 지키는 것도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럼 여기 다시 또 뭐가 있게? 불법행위, 사람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법행위라는 것과 불법행위라 했을 때는 좀 더 큰 개념이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도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입니다. 그럼 요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 두 개는 뭐가 나온다고? 손해배상이라는 안에 따라 나온 거예요. 채무불이행에도 손해배상, 불법행위도 손해배상이다. 그럼 만일 우리가 뒤에 문제 풀 때 이 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번개처럼 두 사람 사이에 불법행위를 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손해배상. 그러면 손해배상은 이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인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위법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적법한 외부적 용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의사표시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밑에 나와 있습니까?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준법률행위를 한 걸 봅니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가 아닌 걸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 준법률행위는 다시 뭐로 나눈다?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눠요. 그런데 요즘은 비표현행위란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행위도 다시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는 감정의 표시라고 있어요. 감정의 표시인데 이거는 신상수법에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이혼은 사유가 여러분 법률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해 못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유 플러스 합의이혼이 게 있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법률의 규정에 대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나 부인이 부정행위를 했다. 그걸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혼 사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그 규정이 없는 사유로 가려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합의 이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부정행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에 스스로 한 자는 이혼 청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 탤런트하고 감독이 공개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죠. 그 부정행위 행사가 이혼을 청구하지만 반대쪽 배우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파탄을 제공한 자도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원인 제공자에게 인정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인 제공자에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파탄이 되면 그냥 가정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는 것.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는 다른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묘하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유기 그런 거 그래서 나훈아 씨인가 그것도 이혼이 몇 번이나 청구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유기죠. 부인이 국내에 있는데 그분은 외국에 가가지고 연락도 안 해도 부인을 방치하고 있잖아. 이걸 유기라 그래요. 악의적인 유기죠.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사람 여자분과 살고 있다. 이런 걸 증거로 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혼을 2번이나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데 보기 싫은 사람과 살게 만드냐고. 판사 네가 살아보라고. 몸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은데 왜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재산과 자녀죠. 그럼 재산과 자녀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게 만들어줘야 되지. 부부간에 살아가는 걸 국가 알아서 단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거가 훨씬 더 나은 겁니다. 훨씬 더 우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고 싶으면 서로한테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엄격하게 뭐라고? 재산에 관해서는 분할을 확 뭐라고? 시켜서 분할을 시킨다는 재산은 분할을 하고 유책 배우자에게는 다시 또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 3억의 재산이 있으면 1억 5천 정도 나누죠? 근데 부부 일반이 다시 못했으면 거기서 다시 1억을 주기 홀이면 한 사람이 2억 5천 가지고 한 사람 5천밖에 못 가져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거로 만들어줘야 되지. 살아가는 걸 가져가는 건 제 개인 생각이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정행위를 했죠? 한 걸 하고지 뭐라고? 용서를 해줍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감정의 표시 대표적인 뭐라고? 부정행위를 뭐라고? 인정한다는 용서가 대표적인 내 감정을 외부에 표시한 겁니다. 그 사람의 부정행위를 내 마음속에 뭐라고? 있던 의식을 인정하겠다고 판해준 게 용서라니까. 용서를 딱 했죠? 나는 단순히 뭐만 했는데 용서를 했는데 법원은 우리 민법은 어떤 효과를 인정해 주느냐? 그걸 이유로 다시는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용서를 해버리면 뭐가 안 된다고?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 용서와 동시에 이혼 사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는 단순히 뭐만 했는데 용서만 했는데 법은 이런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왜냐?
요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이 하는 효과입니다. 그거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용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되는 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 지금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자가 공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혼을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여러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무슨 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거 의무가 있어요. 동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그럼 그 두 사람이 지금 동거 의무를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라고 지금 법원에서는 판결을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가 있다니까. 부부 동거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거는 그냥 외라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의사의 통지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밑에 오른쪽 보면 최고, 거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건대리 행위 뭐라고?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최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본인에 대한 상대방의 뭐가 있다? 거절, 추인, 거절 이런 게 있다니까. 다음에 그게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지가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통지 많이 나와 있죠? 사원 소입 통지, 소집 통지라 있고, 다음에 웬 각종 승낙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나오죠? 자, 다음에 사실행위도 다시 또 나눕니다. 그게 보면 비표현행위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행위도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준법률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 다시 표현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는 실제로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더라는데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차이점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사실 중에서 뭘 가지고 있다?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요 법률행위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준법률행위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준법률행위는 따로 독립돼서는 나오지 않는데 혹간에서 외우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뒤에 건 안 나와요.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가 나오는데 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옵니다.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그럼 의사의 통제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최고, 무슨 거절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뒤에 최고와 거절이 나오면 무슨 행위라고? 의사의 통제입니다. 나머지 각종 통지, 승낙이나 말이 나오면 무슨 뭐라고? 관념의 통제니까 그냥 요 두 가지를 외우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러면 된다? 관념의 통제다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법률 사실은 다양하게 많은데, 그럼 제가 지금 법률행위냐 법률행위 아닌가 좀 뭘 가지고 나눈다 했죠? 법률 사실 재료 가지고 나누는데 뭐 가지고 나눈다? 이 의사표시예요. 수많은 법률 사실 중에 뭘 가지고 있으면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으면 법률행위라 그러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 아닌 것 그럽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그냥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냐 아니냐 나눕니다. 그러나 효과는 엄청 다르죠.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고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든 아니든 하면 권리를 변동시킨다는데 이 권리는 크게 우리는 재산에 관한 권리만 본다 했죠. 재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물건에 관한 권리 뭐가 있다? 물건.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물건과 채권을 보는데 이 물건과 채권은 무슨 권리든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뭐라고?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산은 크게 여러분 권리는 크게 재산에 관한 권리과 신분권이 있어요. 요즘 신분권이 안 그러고 가족권이라 그런다 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권도 다시 보면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크게 이렇게 네 파트가 있어요. 물건에 관한 것, 채권에 관한 것, 친족에 관한 것, 상속에 관한 것. 그거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법이라 그러니까 결국 물권법 뭐가 있다?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분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재산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산법을 보면 되느냐? 물건을 보고 채권을 보는데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요걸 앞으로 내놔서 우리는 요걸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은 민법 총칙이라지만 실제로는 요 민법 총칙은 어디만 적용되는 것이다? 재산법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재산법에 관한 총칙이지 뭐는 적용이 없다고? 신분법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부터 비친의 표시, 통정의 표시 쭉 봅니다. 대리 보는데 전부 다 가족법 상행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거 혹시 물어보는데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고 근본적으로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 관한 총칙이지 신분법이 적용이 아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재산법에 관한 총칙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전에 이 두 개의 공통이 보는데 이 권리든 저 권리든 내가 취득, 변경, 소멸해야만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취득, 변경, 소멸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죠. 법률행위든지 법률행위 아닌 건데 법률행위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물권법은 어디에 있고 물권법에 채권은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법률의 규정이 한 것은 해당 물건이나 채권을 볼 때만 해당되고 그럼 물건 채권의 모든 공통된 원인은 뭐라고? 법률. 그래서 민법 총칙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고? 법률행위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배울 물건과 채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는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는 그 원인이 법률행위고 요게 우리 민법 총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 뭘 공부하는 것이다?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뭐냐 보니까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더라? 의사의 표시를 가지고 있고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럼 법률행위 아닌 것은 즉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차이점 2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그게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차이 나오죠.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부여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뭐만 본다고? 법률행위만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있다 그러는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린다 했습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 그러는데 이 의사표시, 이 법률행위라는 중국집 요리에는 의사표시, 요걸 제가 중국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파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국집 요리 중에 법률행위라는 요리는 양파만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에요. 양파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 꼭 그것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 사실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맞아야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개 이상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하나 이상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의사표시는 꼭 법률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죠. 양파는 곧 요리다 그러면 안 돼요. 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지 그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는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아까 제가 나눴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는 그 순수 혼합인데 그건 안 외우셔도 된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법률행위를 보는데 방금 이 법률행위는 앞으로 내가 공부할 물건과 채권을 원하는 대로 변동시키는 요건이 되는 것이 이 법률행위인데 여기 우리 시험 보면 들어가니까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도 다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30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종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류 중에 암기할 게 하나 있어요. 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양파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근데 제가 양파 몇 개인지 말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떤 요습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요 법률행위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의사표시 하나만 들어가는 요리가 있어요. 요 요리를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 들어가는데 서로 대립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딱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약 그러면 그게 매매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계약이란 말이 들어가면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다? 두 개. 그것도 서로 대립합니다. 사겠다, 팔겠다, 임대하겠다, 임차하겠다.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딱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겁니다. 요걸 계약이라 그러고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긴 있는데 서로 대립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되는 걸 합동행위다 그러는데 이 합동행위는 우리 민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게 현재 통설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죠. 사단이라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단법인 설립합시다. 합시다. 둘 다 사단법인 설립하자는 것이지 계약처럼 한 사람은 하자 한 사람은 안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다. 이걸 합동행위다 그럽니다. 전체를 보면 같은 내용이니까 의사표시 하나만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합동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요 단독행위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눕니다.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두 문자를 따면 상추, 동면, 시해, 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게 좋습니다. 상계, 추인, 동의, 면제, 취소, 해제, 해지, 철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상추도 동면을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추도 동면을 취한다.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제포 이렇게 옵니다. 유자는 뭐게? 유은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유는 살아서 합니까? 돌아가실 때 합니까? 돌아가실 때는 뭐 말할도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근데 유언합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다만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사망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후행위라 그래요. 효력이 뒤에 발생하는데 그러면 유언할 때 이 아파트를 옆집 큰 애들에게 준다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럼 큰 아들은 그 유언인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내 몰래 했다니까. 그래도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 말은 유언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유언이 그 아들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다니까. 도달 안 돼도 성립하게 안 하게. 그래서 이게 상대방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큰아들 안 주고 작은아들에게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 있죠. 이 말은 내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상대방이 특정인이 아니라니까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수령할 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유언은 특정인에 가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도달이 됩니까? 그러나 지금 만일 해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갑과 할 사이 아파트 매매했는데 에라 이 매수인이 중도음주인데 잔금을 안 줍니다. 안 주니까 갑이 계약을 하고 싶다? 해지하고 싶어. 해지할 때는 누구 의사만 있으면 됩니까? 갑 한 사람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해지 의사표시를 산소에 가서 해지한다 그러면 해제가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갑도 아니고 을이 아니고 병에게 해지한다 그러면 해제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내 비록 혼자만 내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내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딱 특정되어 있다니까.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오로지 을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는 걸 흔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독행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추, 동면, 제철, 유체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음에 뒤에 이행의 문제에 따른 거 처분에 이거 전부 다 물건행위 채권할 때 다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부터 31페이지, 33페이지가 있는 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본다 안 읽어보면 넘기면 안 되고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하던 의무부담행위 그게 처분행위, 채권행위 이거는 뒤에 나가 물건할 때 할 겁니다. 자, 지금 3월 달에는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전혀 읽어보기 싫다.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럼 뭐 한 문제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97.5는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 거는 생략합니다. 단독행위는 제가 암기하는 거 알게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혹시 인터넷 들으시는 분은 그거 그냥 앞에 부분 좀 상세히 알고 싶으면 1, 2월달 인터넷을 한 30분만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설마 여러분 3월달 처음 오시는 분이 1, 2월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2월달 강의 듣는 사람이 옆에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본 것과 안 들어본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2달이라는 시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본 분들은 그 사람보다 2배는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정도는 혼자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인터넷 강의를 조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앞에 거는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는데 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이 뭐가 있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해서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립 요건은 그게 어떤 법률행위든 매매든 교환이든 정려든 뭐 아니면 처분행위든 아니면 의무부담행위든 출연행위든 출연행위가 아니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된 성립 요건을 흔히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어요. 방금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죠? 의사표시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하는 주체 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의사표시의 목적, 즉 법률행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요 3가지 중 하나가 없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이 아니 됩니다. 이걸 성립요건 그래요. 그럼 보통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특별한 법률행위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한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런 요소는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혼인의 경우? 네. 혼인하겠다는 의사표시 말에서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신고는 모든 법률행위 할 때 다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뭐 할 때만 필요하다? 혼인할 때만 필요하니까 이걸 특별 성립 요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유언입니다. 유언은 여러분 아무리 유언한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유언은 성립하지 않고 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춰야 돼요. 그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모든 법률행위 할 때 다 방식을 갖출 필요 없고 유언할 때만 특별히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립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났냐? 아닙니다. 당사자가 있더라도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더라도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성립됐다고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흔히 말할 때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한 경우 이거 외에도 필요한 게 있었어요. 만일 법률행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다. 그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대리권이 존재야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이런 것은 모든 경우 다 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할 때만 필요하니까 이걸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만일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못 갖췄어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우리는 그 법률행위를 뭐라 하냐? 불성립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부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분과 나 사이에 매매계약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요. 안 찍었다는 두 사람 사이 뭐 법률관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게 불성립이에요. 그럼 전혀 법률관계가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도장을 찍었어. 즉 성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성립을 안 하면 좋은데 성립은 했고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이 뭐를 하든지 만다 취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니까 결국은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일단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무효 취소를 합니다.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 취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당연히 성립을 주장하는 자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성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나타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효력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효력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결국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민법 총칙을 배운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간다 했죠. 근데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 들어가자면 우리는 법률행위가 일단 뭐에 따른 전자에서 봅니까?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뭘 본다? 이 효력 요건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민총을 본다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 요게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능력은 권리 주체에 관한 것이니까 취소에만 나오고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요. 그럼 뭐부터 들어간다고? 목적부터 들어갑니다. 목적부터. 그래서 여러분 37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권 나오잖아요. 여기부터가 실질상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서 실제로 한 문제 내지 뭐라고? 2문제 나올 것이고 여기서 작년에는 무려 4문제가 나왔죠. 보통 2문제에서 3문제를 보면 됩니다. 조건 기한에서 3문제, 무효 취소에서 4문제 내지 2문제, 여기서 대리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조합 문제, 한 문제. 그래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것은 지금부터 뭘 보기 위해서 이 효력 요건을 보기 위해서 전제 요건을 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나는 전혀 앞에 게 정말 기억하기 싫다. 그냥 귀찮다. 그럼 방금 단독행 있죠? 그거 외우시고 그냥 37페이지부터 봐도 돼. 왜냐? 절대로 이 앞에서는 한 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되지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 이걸 모르면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법률 요건을 배웁니다. 법률 요건 중에서 뭘 배운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도 효력 요건을 지금부터 봅니다. 그 법률행위는 다른 것과 달리 뭘 가지고 있다?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건이나 채권을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37페이지 본격적으로 유효요건부터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목적의 유효건 보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대리 중간까지 나갑니다. 엄청나게 진도 많이 나갑니다. 대리까지 나갈 테니까 자 정식으로 1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